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배대감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산 너머까지 펼쳐져 있었고 기와집은 12칸이나 되었지요. 마을에서 배대감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 자는 돈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였거든요. 머슴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품삯은 밥 먹여주는 게 어딘데라며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장료는 남들의 2배를 걷었고 빚을 못 갚으면 논밭을 통째로 빼앗았지요. 입에는 늘 인의의 질을 달고 다녔지만 속은 썩은 두부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 배대감네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누런 털에 이마에 흰 점이 콕 하나 박힌 녀석이었지요. 어미 소가 핥아줄 때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제법 귀여웠습니다. 같은 해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10살배기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고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날 만큼 굶주린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돌쇠.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아무도 몰랐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배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대문 앞에 웬 고아 아이가 쓰러져 있습니다요. 배대감이 나와서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불쌍해서 거두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배대감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벙어리라고! 그거 딱 좋구만 말대꾸를 못하니 시키는 대로만 할 테고 도망가봤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할 테니. 그리고 하인에게 고개를 까딱했지요. 외양간에 던져놔라. 남는 밥이나 줘가면서 부려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10살 돌쇠는 배대감네 머슴이 되었습니다. 사람값이 아니라 짐승값으로 팔려온 것이지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끌려간 곳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외양간이었지요. 소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집더미는 축축했습니다. 아이 하나 겨우 누울 구석자리에 던져진 돌쇠.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살짜리가 느끼기엔 너무 큰 외로움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한 것이 돌쇠의 뺨을 핥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그날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가 커다란 눈망울로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아지가 코를 비벼왔지요. 축축하고 보드라운 코였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돌쇠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은요. 돌쇠는 그 어린 송아지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아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품에 고개를 묻고 가만히 있어 주었지요. 마치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돌쇠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생긴 것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돌쇠는 원래 말을 못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소한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돌쇠가 슬프면 소가 얼굴을 핥아 주었고, 돌쇠가 웃으면 소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돌쇠가 밤에 추워서 떨면 소가 몸을 바짝 붙여주었지요. 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벙어리 머슴이 소하고 형제처럼 지내네. 사람한테 못 받은 정을 짐승한테 받는 거지 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돌쇠에게 그 소는 형제이자 부모이자 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소도 알고 있었지요. 이 작고 마른 아이가 자기에게 전부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이던 돌쇠는 30이 되었고 송아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이마에 흰 점이 박힌 그 녀석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크고 힘센 황소가 되어 있었지요. 20년이었습니다. 돌쇠와 소가 배 대감내에서 보낸 세월이요. 20년 동안 돌쇠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외양간을 치웠습니다. 소에게 여물을 주고 논으로 나갔지요. 소와 함께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렸고 여름에는 김을 맸습니다. 가을에는 벼를 베었고 겨울에는 나무를 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지고도 한참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눈이 와도 나갔지요. 열이 나도 나갔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나갔습니다. 쉰 날이 언제였는지 돌쇠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으면 품삯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배 대감은 한 번도 품삯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땅에 글씨를 써서 품삯을 달라고 하면 배 대감이 뭐라 했겠습니까?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품삯이다. 이 은혜를 모르는 놈아. 밥이라고 해봤자 하인들이 먹다 남긴 찬밥에 된장 한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재워주는 곳은 20년 전 그 외양간 구석자리 그대로였지요. 이불 한 장 준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돌쇠가 추워서 벌벌 떨면 소가 몸을 붙여줬지요. 이불은 소였습니다. 배 대감은 돌쇠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지요. 늘 이놈아 아니면 벙어리 놈아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돌쇠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요. 저 벙어리가 참 쓸모가 있습니다. 말대꾸를 못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하하.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배 대감도 웃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 때문이었지요. 하루 일이 끝나면 돌쇠는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쇠가 들어서면 소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꼬리를 살랑 흔들었지요. 돌쇠가 소 옆에 앉으면 소가 돌쇠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밤이면 돌쇠는 소에게 기대어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대신 소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소는 눈을 반쯤 감고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그 사이 돌쇠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과부 순이네와 정을 나누어 아들을 하나 얻은 것이지요. 이름은 복동이, 돌쇠를 꼭 빼닮은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복동이가 태어났을 때 돌쇠는 소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하지만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피를 나눈 사람이 생긴 것이니까요. 돌쇠는 복동이를 데리고 외양간에 왔습니다. 갓난 아기를 소 앞에 안겨 보여주었지요. 소가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복동이가 까르르 웃었지요. 돌쇠도 웃었습니다. 그날 돌쇠는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소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지요. 우리 가족이다. 소가 알아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소는 그날부터 복동이가 오면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지요.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자 외양간에 혼자 뛰어들어왔고 소배에 매달려 놀았지요. 소는 아이가 매달려도 꼼짝 않고 서 있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지요. 5살이 되자 복동이는 소 등에 올라탔습니다. 소가 천천히 마당을 돌아주었지요. 복동이가 까르르 까르르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돌쇠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복동이를 서당에 보내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벙어리였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지요. 글도 겨우 몇 자 쓸 줄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는 이유가 말을 못해서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복동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말을 잘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지요. 그러려면 서당에 보내야 했습니다. 서당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지요. 돌쇠는 배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에 글씨를 썼지요. 어르신, 20년 품삯을 주십시오. 아이를 서당에 보내고 싶습니다. 배 대감이 그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20년 품삯. 내 놈이 여기서 처먹은 밥값만 해도 은자 100냥은 될 게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판에 품삯을 달라고? 배 대감이 발로 글씨를 지워버렸습니다. 흙이 글씨 위로 덮였지요. 서당, 벙어리 놈이 서당은 무슨 서당이야. 아비가 벙어리면 아들도 벙어리겠지. 됐으니 썩 가서 일이나 해라. 배 대감이 돌아섰습니다.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지워진 글씨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 했지요. 눈에 물기가 찼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울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울 만큼 울었거든요. 대신 돌쇠는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 옆에 앉아서 소의 목을 끌어안았지요. 소가 돌쇠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요. 소의 눈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짐승이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20년을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 소는 고개를 돌쇠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지요. 아무 말 없이, 말이 필요 없이. 세월은 사람만 늙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 소도 늙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네 소를 누런 털 때문에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쇠도 그렇게 불렀지요. 누렁이는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크고 힘이 셌습니다. 쟁기를 물리면 하루에 논새 맞이기를 갈았지요. 배 대감이 그 소를 자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소는 다른 집 소 2마리 값을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20해가 지나자 누렁이의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뒷다리가 후들거렸고 쟁기를 끌다가 주저앉기 일쑤였지요.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눈도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힘이 쇠한 것이었지요. 하필 배 대감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모내기철이 다가와서 논을 갈아야 했지요. 돌쇠가 누렁이에게 쟁기를 물리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누렁이가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지요. 예전 같으면 반나절이면 끝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도 논 한 맞이기를 채 갈지 못했지요. 누렁이가 헉헉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리더니 결국 논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돌쇠가 달려가서 누렁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누렁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축 늘어진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논둑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 대감이었지요. 배 대감이 논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 있었지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이. 배 대감이 누렁이 엉덩이를 회초리로 내리쳤습니다. 한 대, 누렁이가 움찔했지요. 2대, 누렁이가 낑낑거렸습니다. 3대,
누렁이의 엉덩이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밥값도 못하는 놈을? 왜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느냐? 배에 대감이 계속 때렸습니다. 회초리가 부러지자 맨손으로 누렁이의 머리를 걷어찼지요. 누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짐승이 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렁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돌쇠가 뛰어들었습니다. 배의 대감과 누렁이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지요. 배에 대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 이 쓸모없는 벙어리 놈아! 너도 한통속이구나! 배에 대감이 돌쇠를 밀쳤습니다. 돌쇠가 논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다시 일어나서 누렁이 앞을 막아섰지요. 배에 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저 소를 오늘 당장 끌어내라. 백정한테 넘겨서! 조값이라도 건지겠다. 아니면 산에 내다 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정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백정한테 넘긴다는 것은 소를 잡아서 고기로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가족을 자기 대신 이불이 되어주고 자기 대신 말동무가 되어주고 자기 아들을 등에 태워주던 그 소를 고기로 만든다고 돌쇠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온몸으로 말한 것이지요. 안 됩니다. 됩니다. 제발. 배에 대감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소를 왜 먹여 살려? 내일 아침까지 저놈이 안 일어나면 백정을 부르겠다. 배에 대감이 돌아섰습니다.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돌쇠는 진흙 논바닥에 주저앉은 채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이도 돌쇠에게 고개를 기대었지요. 둘 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둘 다 떨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날 밤 누렁이를 외양간으로 데려와 밤새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먹이고 마른 짚을 깔아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지요. 누렁이의 상처에 약초를 으깨서 발라주었습니다. 누렁이가 아픈지 낑낑거렸지만 돌쇠를 물지는 않았지요. 돌쇠는 누렁이의 귀에 대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지요. 내가 지켜줄게. 아무 대도 안 보내. 약속해. 누렁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돌쇠의 얼굴을 핥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배에 대감이 외양간에 왔지요. 뒤에는 백정이 밧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일어났나? 누렁이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돌쇠가 간호한 덕이었지요. 다리가 떨렸지만 서 있기는 했습니다. 배에 대감이 혀를 찼습니다. 흥 서 있기는 하는구만. 쟁기는 끌 수 있겠느냐? 돌쇠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우면 됩니다. 라는 뜻이었지요. 배에 대감이 백정을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좋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대신 저놈이 또 주저앉는 날이 마지막이다. 알겠느냐? 돌쇠가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에 대감이 돌아가자 돌쇠는 누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누렁이가 안심하라는 듯 연신 돌쇠의 얼굴을 핥아 주었습니다. 돌쇠가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날부터 돌쇠는 달라졌습니다. 누렁이에게 가는 여물을 자기 밥에서 덜어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침에 받는 보리죽을 반으로 나눠서 누렁이에게 먹였습니다. 자기는 죽반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등골이 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누렁이가 한 숟갈이라도 더 먹는 게 나았습니다. 누렁이가 쓰러지면 끝이니까요. 논에 나가서도 돌쇠가 먼저 쟁기를 끌었습니다. 누렁이의 목까지 사람이 끌었지요. 소는 옆에서 천천히 따라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이 소 일을 하고 소가 사람 옆에 서 있는 꼴이었지요. 배의 대감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벙어리 놈이 소 대신 쟁기를 끈다고? 하하, 저놈이 소보다 못한 놈이긴 하지. 하인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돌쇠는 듣지 못한 척 쟁기를 끌었지요.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쓰러지면 백정이 온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돌쇠는 외양간에서 누렁이 옆에 누웠습니다. 누렁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입 모양을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조금만 더. 누렁이가 눈을 반쯤 뜨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외양간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눈이었지요. 커다랗고 젖어 있고 따뜻한 눈. 돌쇠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굶어도 좋다. 내가 쓰러져도 좋다. 이 녀석만은 지키겠다고.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돌쇠가 밥을 나눠 먹이고 쟁기를 대신 끌어준 덕에 누렁이는 쓰러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돌쇠의 몸이 대신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마른 체구였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얼굴은 해골처럼 푹 꺼졌고 눈만 크게 남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하루에 보리죽 반 그릇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니 사람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벙어리 죽겠다. 자기 밥을 소한테 퍼주고 있으니. 미련한 놈 소가 뭐라고 저러는 거야.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쓰러지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배 대감이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돌쇠가 누렁이를 데리고 논에 나갔습니다. 쟁기를 소에게 물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끌기 시작했지요. 누렁이는 옆에서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논을 반도 갈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돌쇠가 먼저 쓰러졌지요. 쟁기를 놓더니 앞으로 꽈당 고꾸라졌습니다. 논바닥에 얼굴을 받고 일어나지 못했지요. 누렁이가 달려왔습니다. 늙어서 다리가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뛰어왔지요. 쓰러진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핥고 또 핥았지요.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와서 돌쇠를 들쳐 업고 외양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쇠가 의식이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지요. 눈을 떠보니 누렁이가 옆에 서서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큰 눈이 젖어 있었지요. 돌쇠가 힘없이 손을 들어 누렁이 코를 만졌습니다. 누렁이가 그 손을 핥아 주었지요. 그 소문이 배 대감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벙어리가 쓰러졌다고 소 대신 쟁기를 끌다가 배 대감이 외양간으로 왔습니다. 누워있는 돌쇠와 옆에 선 누렁이를 번갈아 보았지요.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도 못 쓰게 되었고 소도 못 쓰게 되었다. 이 말이냐? 둘 다 밥값을 못하는구만. 배 대감이 누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정을 부르겠다. 이번에는 진짜다. 저놈을 끌고 가라고 할 테니 알아서 해라.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지만 일어났지요. 배 대감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 대감이 내려다보았지요. 뭐냐? 돌쇠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외양간에 울렸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돌쇠가 연거푸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절이었지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5번, 6번.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돌바닥에 붉은 자국이 찍혔지요. 7번,
8번. 피가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았지요. 배의 대감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만하지 못할까? 무슨 짓이냐? 돌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9번, 10번. 이마가 찢어졌지요. 피가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획 한 획 써 내려갔지요. 제발, 이 손, 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피로 쓴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이라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지요. 배의 대감이 그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발로 글씨를 지워버렸습니다. 흙이 피 위로 덮였지요. 어이가 없구나. 소가 가족이라니. 배의 대감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배의 대감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지요. 놓지 않았습니다. 배의 대감이 발을 빼려 했지만 돌쇠가 놓지 않았지요. 이놈이 배 대감이 돌쇠를 걷어찼습니다. 돌쇠가 나뒹굴었지요. 하지만 다시 기어와서 발을 잡았습니다. 배의 대감이 또 찼습니다. 돌쇠가 또 나뒹굴었지요. 또 기어왔습니다. 또 잡았지요. 옆에서 보고 있던 하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한 하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다 죽겠구만. 주변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배 대감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이 미친놈! 알았다! 알았어!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는 얼굴로 배 대감을 올려다보았지요. 배의 대감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손은 살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놈 밥을 반으로 줄이게다. 소 먹이는 것은 전부 내 몫이다 알겠느냐? 그리고 소가 못하는 일은 내가 다 해야 한다. 사람 두 몫에 소 한 몫까지 세 몫을 해야 한다. 그래도 좋으냐? 돌쇠가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듯이 끄덕였지요. 배의 대감이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축축하고 따뜻한 것이 돌쇠의 이마를 핥았습니다. 누렁이였지요. 피가 나는 이마를 핥고 또 핥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누렁이가 음매음매하며 아주 슬프게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누렁이도 고개를 돌쇠 어깨에 기대었지요.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늙은 하인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도 저리 우는데 어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외양간에 찾아왔지요. 아버지의 찢어진 이마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쇠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누렁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렁이가 아이의 얼굴을 핥아 주었지요. 복동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셋이 외양간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벙어리 아비와 어린 아들과 늙은 소, 가진 것 하나 없는 셋이었지만 그 외양간 안만큼은 따뜻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지요. 보리죽 4숟갈로 하루를 버티며 새 몫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빙빙 돌았고 쟁기를 잡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지요. 그래도 돌쇠는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누렁이가 외양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누렁이 얼굴을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논에서 별을 베다가 돌쇠가 쓰러졌지요.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들쳐업고 외양간으로 데려왔지요. 누렁이가 쓰러진 돌쇠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떠나지 않았지요. 하인이 물을 떠다 주었지만 돌쇠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외양간 밖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돌쇠가 쓰러졌다. 이번에는 영 못 일어날 것 같다. 20년을 소처럼 부려먹고 품삯 한 푼을 안 줬으니 사람이 버티겠나? 배대감이 사람이가 짐승만도 못한 양반이지. 쉿. 말 조심하쇼. 들리면 우리까지 쫓겨나.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20년 동안 돌쇠가 당하는 꼴을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배에 대감이 무서웠거든요. 소문을 듣고 복동이가 달려왔습니다. 7살이 된 복동이.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지요. 어머니 순이는 복동이를 낳고 몸이 크게 상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산후에 열병이 들었지요. 돌쇠가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배 대감에게 품삯을 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꼴도 보기 싫다 하는 말뿐이었지요. 순이는 복동이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가 평생 가장 크게 운 날이었지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복동이는 돌쇠와 누렁이 이 셋이서 살았습니다. 아비가 일하러 나가면 누렁이가 아이를 지켜주었지요. 복동이가 울면 누렁이가 얼굴을 핥아주었고 복동이가 잠들면 누렁이가 옆에 붙어 있어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어미 소가 송아지를 돌보듯 복동이를 돌보았지요. 복동이에게 누렁이는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복동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돌쇠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돌쇠가 떨리는 손을 들어 복동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손끝에 묻어왔지요.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래 못 간다는 것을요. 돌쇠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품 안에서 헝겊 보자기 하나를 꺼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동이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지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 몰랐지요. 아마 밤마다 조금씩 쓴 것이었을 겁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복동이 대신 달려온 이웃집 안아기 종이를 읽었습니다. 20년 동안 배 대감 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품삯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복동이를 서당에 보내고 싶습니다. 20년 품삯만이라도 복동이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안악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읽다가 울먹였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아까 수군거리던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돌쇠는 이 종이를 배 대감에게 전해달라는 뜻으로 배 대감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었지요. 늙은 하인이 종이를 들고 배 대감에게 갔습니다. 배 대감은 마루에 앉아 저녁상을 받고 있었지요. 상 위에는 쇠고기 장조림에 전복죽에 가진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머슴은 보리죽 4숟갈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인은 산의 진미를 먹고 있었지요. 하인이 종이를 올렸습니다.
배의 대감이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배의 대감은 종이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반쯤 읽다가 구겨서 바닥에 던졌지요. 그리고 젓가락을 들며 말했지요. 품삯. 처먹은 밥값도 못 갚으면서 품삯을 달라로? 죽을 때까지 징징거리는 놈이로구나. 꼴도 보기 싫다. 이 종이를 가지고 다시는 오지 마. 하인이 구겨진 종이를 주워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돌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하인의 표정만 보고 다 알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요.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외양간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누렁이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돌쇠에게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이었지요. 20년 전 첫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복동이가 아버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복동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들어 누렁이의 코에 갖다 대었지요. 복동이의 손과 누렁이의 코가 맞닿았습니다. 부탁한다는 뜻이었지요. 이 아이를 부탁한다는. 누렁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크고 젖은 눈으로 20년 전 첫날 밤에 돌쇠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었지요. 누렁이가 돌쇠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벙어리 머슴이 평생 처음 짓는 편안한 미소였지요. 그리고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렁이의 목에 팔을 두른 채, 복동이의 손을 잡은 채, 그날 밤 돌쇠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누렁이가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핥고 또 핥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누렁이가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음매에. 그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지요.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깼을 만큼 크고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누렁이는 밤새 돌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핥고 또 핥았지요. 혹시라도 일어날까봐, 혹시라도 눈을 뜰까봐. 하지만 돌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해에 만나서 같은 외양간에서 자고 같은 논밭에서 일했지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지만 세상 누구보다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 돌쇠가 떠났습니다. 30살이었지요. 품삯 한 푼 받지 못하고 아들에게 서당 한 번 보내지 못하고 아내를 살릴 약 한 첩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 대감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에잇, 쓸모없는 놈. 그래서 손은 아직 있느냐? 그것이 배 대감이 한 첫 마디였습니다. 돌쇠가 죽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배 대감이 외양간으로 왔지요. 뒤에는 백정이 밧줄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배 대감이 누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벙어리가 죽었으니 이 소를 돌볼 놈이 없다. 끌고 가서 잡아라. 백정이 밧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누렁이가 뒷걸음질을 쳤지요. 늙은 소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눈이었지요. 그때 복동이가 뛰어들었습니다. 누렁이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섰지요. 7살짜리가 온몸으로 소를 막아 선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누렁이 데려가면 안 돼요. 배의 대감이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지요. 비켜라. 내 아비도 죽었고 이소도 쓸모가 없다. 복동이가 비키지 않았습니다. 누렁이 다리를 두 팔로 껴안고 매달렸지요. 누렁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어요. 배에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가족. 내 아비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지. 소가 가족이라고. 배에 대감이 손짓을 했습니다. 하인 둘이 달려들어 복동이를 누렁이에게서 떼어냈지요. 복동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놓으세요. 누렁이. 배의 대감이 백정에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끌고 가라. 백정이 누렁이 목에 밧줄을 감았습니다. 누렁이가 버텼지요. 내 발로 땅을 짚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정이 밧줄을 잡아당겼지만 누렁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배의 대감이 짜증을 내며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회초리를 건넸지요. 배의 대감이 직접 누렁이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누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지요. 돌쇠가 죽은 외양간을 떠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배의 대감이 더 세게 때렸습니다.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누렁이 엉덩이에서 피가 터졌지요. 이 미련한 짐승이. 죽은 놈 옆에서 버티면 뭘 하겠다는 거냐? 배의 대감이 회초리를 꺾어 던지고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몽둥이로 누렁이의 옆구리를 내리쳤지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렁이가 무릎을 꿇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복동이가 하인의 팔을 물어뜯고 빠져나왔습니다. 누렁이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았지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배의 대감이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애를 끌어내. 하인이 복동이를 다시 떼어냈습니다. 복동이가 울부짖었지요. 배의 대감이 몽둥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7대, 8대. 누렁이가 결국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피가 흙바닥에 번졌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지요. 늙은 하인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배의 대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소를 산에 끌고 가서 내다 버려라 백정한테 넘기려 했더니 이 꼴이니 가죽값도 안 나오겠다. 산에 버려서 알아서 죽게 둬라. 하인들이 누렁이를 끌었습니다. 누렁이가 비틀거리며 끌려갔지요. 외양간을 나서면서 누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집더미 위에 돌쇠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잤으니 몸의 형태가 짚해 그대로 찍혀 있었지요.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길고 낮은 울음이었지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가 뒤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붙잡았지요. 누렁이는 산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몽둥이에 맞은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걸었지요. 산기슭에 도착하자 하인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누렁이는 풀려난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을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누렁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지요. 그날 저녁 배 대감이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이가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지요. 배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죽었고 소도 없다. 밥 축내는 놈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복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님, 저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배 대감이 부채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죽었고 어머니는 진작에 없었지요. 유일한 가족이던
누렁이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복동이 편은 아무도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꼭동이는 맨발로 배 대감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그 종이 한 장만 쥐고 있었지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그 종이, 아버지의 마지막이 담긴 종이. 복동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흙길을 걸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지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배에 대감이 무서웠거든요. 복동이가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갯길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아보니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배 대감내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이었지요.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복동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에 주먹밥 2덩이를 들고 있었지요. 이것밖에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고개 넘어 이웃 마을에 절이 하나 있다. 거기 스님이 측한 분이시니 찾아가 보거라. 복동이가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지요. 하인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비는 좋은 사람이었다 말은 못했어도 이 마을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하인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요. 복동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갯길을 넘어갔지요. 절을 찾아간 복동이는 그곳에서 스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이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지요. 복동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거라. 밥도 주고 글도 가르쳐 주마. 복동이는 그렇게 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글 공부를 절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산으로 쫓겨난 누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렁이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산기슭 언덕 위에 서서 매일 마을 쪽을 바라보았지요. 외양간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돌쇠가 묻힌 곳이 그 아래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뼈만 남은 늙은 소가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비가 와도 서 있었고 눈이 와도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소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주인을 기다리는 게야. 죽은 주인을. 짐승이 저러는데 사람은 뭘 했나. 누렁이는 매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풀을 뜯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부탁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복동이를 부탁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가 죽고 나서 배 대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배 대감은 참 잘 되었습니다. 아주 잘 살았지요. 돌쇠에게 20년간 한 푼도 주지 않은 품삯. 그 돈이 고스란히 배 대감 곳간에 쌓여 있었습니다. 배 대감은 그 돈으로 옆마을 논밭을 사들였지요. 장사도 벌였습니다. 소금 장사, 포목 장사,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되었지요. 배 대감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기와집을 더 넓혔고 마당에 연못까지 팠지요. 자식들은 한양에 올려보내 비단옷을 입혔습니다. 큰아들은 벼슬을 사서 관직에 올랐고 작은 아들은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뿌렸지요. 배 대감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다. 덕을 쌓아 살았으니 복을 받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요. 배 대감이 무서웠으니까요. 돌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벙어리 머슴이 20년을 일하다 죽은 것쯤은 세상에 흔한 일인 것처럼 다들 입을 닫고 있었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배 대감은 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비단 이불에서 잠을 잤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있던 큰아들이 갑자기 벼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왔지요. 뇌물을 바친 것이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기생집에서 싸움이 붙어 크게 다쳤지요. 포목 장사는 배가 뒤집혀 물건을 통째로 잃었고 소금 장사는 창고에 불이 나서 몽땅 타버렸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망했지요. 만지는 것마다 부서졌습니다. 배 대감은 처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재앙이 끊이지 않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배 대감이 덕을 안 쌓으니 복이 달아나는 게지. 머슴을 죽도록 부려먹고 품삯 쓸 때 먹었으니 하늘이 가만히 있겠나. 소를 그렇게 때려서 내쫓았으니 천벌이야 천벌. 배 대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지요. 못 배운 것들이 미신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 하지만 밤이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피 묻은 바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족입니다 라고 쓰던 손.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외양간을 떠나지 않으려던 늙은 소의 눈. 배 대감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머슴은 부려먹으라고 있는 것이오. 소는 일하라고 키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을 떠보면 새벽이었고 이마에 식은 땀이 흥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 대감이 아침상을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지요. 금세 괜찮아졌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날부터 가슴이 뜨끔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었지요.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도 수시로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지요. 배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이 움푹 들어갔지요. 예전에 위풍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배 대감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보니 배 대감이 이불 위에 누운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괜찮으십니까? 배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지요.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이었지요. 의원이 배 대감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짚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기가 막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배 대감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니. 무슨 소리냐. 약을 지어다오. 의원이 약을 지어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 대감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지요. 밥을 먹으면 체했고 물을 마시면 토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뼈만 남아갔지요. 이상한 것은 배 대감의 가슴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붉은 반점이 하나 돋았지요. 둥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반점이 더 생겼습니다. 2, 3, 4. 의원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것은 소 발굽 모양이 아닙니까? 배 대감이 고개를 들어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반점 내에 개가 소 발굽을 찍어 놓은 것처럼 나란히 박혀 있었지요. 배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종기다. 종기란 말이다.
하지만 반점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팔로 번져나갔지요. 온몸에 소발굽 모양의 붉은 자국이 하나둘 찍혀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배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12칸 기와집의 주인이 방 한 칸에 갇혀 누워만 있게 된 것이지요. 한양의 소식을 보내 아들들을 불렀지만 큰아들은 벼슬에서 쫓겨난 뒤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다친 몸으로 오지 못한다는 전갈만 보내왔지요. 배에 대감은 혼자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넘쳤는데 돈이 마르자 아무도 남지 않았지요.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밥을 가져다 주는 하인 하나뿐이었습니다. 배의 대감이 천장을 보며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뭘. 하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새벽녘이었지요. 하인이 아침 미음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배의 대감이 이불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지요. 눈을 크게 뜬 채였습니다. 하인이 불렀습니다. 대감님, 진지 가져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하인이 다가가 보니 배 대감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였지요. 저고리를 열어보니 가슴 위에 소 발굽 모양의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늦을지언정 잊지는 않는 법이지. 20년 품삯을 떼먹고 사람을 죽게 했으니 절이 되는 게야. 가슴에 소 발굽 자국이 찍혀 있었다더라. 천벌이 아니고 뭐겠나. 아무도 배 대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배 대감이 죽은 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큰아들은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라 고향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겨우 도착했지만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꼴이었지요. 장례를 치를 돈도 빠듯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장사가 망하고 아들들이 탕진하면서 바닥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래도 체면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의 장례인데 초라하게 치를 수는 없었지요. 작은 아들이 남은 돈을 끌어모아 겨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지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가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억수같이 퍼붓는 비였지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평소에 배 대감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아들이 마루에 앉아 투덜거렸습니다. 이 비에 사람이 올 리가 있나. 아버지 장례가 이 꼴이라니. 하인 2명과 마을 이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빗소리가 마당을 두들겼습니다. 처마에서 물줄기가 쏟아졌고 마당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지요. 하인이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게 뭡니까? 빗줄기를 뚫고 무언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이었지요. 비에 젖어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마른 몸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발 한 발 대문 안으로 들어왔지요. 누렁이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소가 살아 있었지요. 산으로 쫓겨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옆구리에는 몽둥이에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흰 점이 박힌 그 소. 돌쇠와 20년을 함께한 그 소. 배에 대감이 때려서 산으로 내쫓은 바로 그 소였습니다. 하인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섰지요. 저 소가 왜 여기에? 누렁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똑바로 걸어갔지요. 관이 놓인 곳을 향해서 비를 맞으며 한 발 한 발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 앞에 도착한 누렁이가 멈춰 섰습니다. 비가 누렁이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누렁이가 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길고 긴 울음이었지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누렁이가 관을 향해 뿔을 들이밀었습니다. 쿵! 관이 흔들렸지요. 한 번 더. 쿵! 관 뚜껑이 어긋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친 소를 막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누렁이가 뿔을 휘두르자 감히 다가서지 못했지요. 늙은 소였지만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세 번째로 관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관 뚜껑이 날아갔지요.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관이! 작은 아들이 달려들어 누렁이를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누렁이가 고개를 한 번 휘두르자 작은 아들이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비단 상복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작은 아들이 엉엉 울며 기어서 담 너머로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아무도 누렁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동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대문 밖에 서서 구경했지요. 누렁이가 박살 난 관 위에 앞발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음매에 길고 우렁찬 울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바라산에서 쫓겨난 소가 돌아왔어! 배대감관을 박살냈구나! 천벌이다! 천벌을 받는 게야. 아무도 누렁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잘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떡장수 할멈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벌받아 마땅하지. 20년을 사람을 짐승처럼 부려먹었으니 짐승한테 당하는 게야. 옆에 있던 장정이 맞장구를 쳤지요. 속이 다 시원하고만 살아서 못 받은 벌을 죽어서 받는 거지 쯔쯔. 잘 먹고 잘 살 때 품삯이나 줄 것이지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20년 동안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배에 대감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못했던 말들이었지요.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마을 이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승도 은원을 잊지 않는 법인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일이 되는 게야. 누렁이는 한참 동안 박살난 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누렁이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마치 20년 동안 맞았던 매를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렁이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마당 한쪽 구석 땅을 발굽으로 파기 시작한 것이지요.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앞발로 긁고 뿔로 흙을 밀어냈지요. 비가 쏟아지는 진흙탕 속에서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멀찍이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소가 미쳤나? 땅을 왜 파는 거지? 얼마나 팠을까? 누렁이의 발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딱딱한 것이었지요. 하인이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흙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지요. 하인이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인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지요. 금괴였습니다.
항아리 가득 금괴가 들어 있었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누렁이가 판 자리에서 항아리가 2개, 3개 더 나왔지요. 전부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배에 대감이 평생 숨겨둔 비자금이었지요. 아들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당 밑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떼먹은 품삯이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달려왔지요. 관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흘 뒤 원님이 직접 마을에 왔습니다. 금괴를 살피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지요. 돌쇠가 20년간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배에 대감이 돌쇠를 죽도록 부려먹은 것, 소를 때려서 내쫓고 어린 복동이를 맨발로 내보낸 것, 하인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20년 동안 쌓였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금괴와 배 대감의 가옥, 논밭, 남은 재산 일체를 머슴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복동이에게 넘기도록 하라. 20년 품삯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게 하고 가엾은 짐승을 때려 내쫓고 어린아이를 맨발로 내보낸 죄 죽어서도 용서받기 어려우니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잘 되었다. 잘 되었어. 벌받아 마땅하지. 그러고도 남지. 하늘이 안 보는 줄 알았나. 다 보고 있었어. 2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사람들이었지요. 배 대감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을 펴고 큰 소리를 낸 것이지요. 작은 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매달렸습니다. 원님, 그건 우리 아버지 재산이옵니다. 머슴 따위에게 줄 수 없사옵니다. 원님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품삯 제대로 주었더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일도 없었느니라. 더 입을 놀리면 내 놈도 죄를 묻겠다. 물러가거라. 작은 아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배 대감의 자식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꼴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꼴 좋다. 남의 품삯으로 비단옷 입고 기생집 다니더니 저것이 천벌이라는 거야. 부모가 못된 짓을 하면 자식이 갚게 되는 법이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지요. 그 넓던 논밭도 12칸 기와집도 비단옷도 연못도 전부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남의 것이 아니지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피땀으로 일군 것이었으니까요. 소식은 산 너머 절까지 닿았습니다. 복동이가 절에 맡겨진 지 1년이 지나 있었지요. 8살이 된 복동이는 스님 밑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고 있었지요. 스님이 혀를 내두를 만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으면 이치를 깨쳤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제목이다. 제대로 가르치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 복동이에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절마당에 들어서더니 복동이를 붙잡고 말했지요. 복동아, 내 아비의 품삯이 돌아왔다. 배 대감 내 재산이 전부 내 것이 되었느니라. 복동이가 멍하니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지요. 이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배 대감이 죽은 것, 장례식장에 누렁이가 나타난 것, 관을 박살낸 것, 마당에서 금괴가 쏟아져 나온 것, 원님이 전부 복동이에게 주라고 판결한 것. 복동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물었지요. 누렁이가 살아있어요? 재산도 기와집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복동이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누렁이었지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 마을 뒤 언덕에 있더구나. 복동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스님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고갯길을 넘고 마을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렁이가 서 있었지요. 반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그 자리에 돌쇠가 묻힌 곳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소였습니다.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요. 하지만 이마의 흰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 외양간에서 돌쇠의 뺨을 핥아주던 그 송아지의 흰 점.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누렁아. 누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동이를 보았지요. 복동이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헐떡이며 누렁이 앞에 섰지요. 누렁이가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복동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복동이가 3살 때 울면 핥아주던 그 혀였지요. 복동이가 5살 때 등에 태워주던 그 누렁이였습니다. 복동이가 누렁이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누렁아, 고생했지. 많이 아팠지. 누렁이가 복동이의 머리에 턱을 올려놓았지요.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흔드는 꼬리였지요. 복동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부탁한다고 했어. 나 기억나. 외양간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내 코에 갖다 댔잖아. 누렁이가 복동이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지요. 언덕 위에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누렁이의 등에 빛이 내려앉았지요. 복동이가 마을로 내려간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누렁이를 데리고 내려갔지요. 복동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누렁이에게 외양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배대감네 기와집, 아니 이제는 복동이네 집이 된 그곳에 가장 크고 따뜻한 외양간을 지었지요. 바닥에는 보드라운 짚을 두껍게 깔았습니다. 여물통에는 가장 좋은 풀과 곡식을 가득 채웠지요. 누렁이가 새 외양간에 들어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집더미 위에 천천히 누웠지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푹신한 집 위에 누워본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누렁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제 고생 끝이야.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 누렁이가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꼬리를 살랑 흔들었지요. 복동이는 절로 돌아가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의 소원이 내가 글을 배우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가서도 놓지 마라. 복동이는 스님의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복동이는 마을로 돌아와 살림을 꾸렸습니다. 금괴를 함부로 쓰지 않았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웃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서당 공부를 시작한 것이지요. 복동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절에서 스님에게 배운 바탕이 있었고 무엇보다 똑똑한 아이였지요. 서당 훈장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과거를 봐도 되겠구만. 복동이는 정말로 과거를 보았습니다. 15세 소과에 합격했지요. 20에 대과에 올랐습니다. 마을에서 난리가 났지요. 벙어리 머슴의 아들이 대과에 급제한 것이었으니까요. 복동이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가서도 누렁이를 잊지 않았지요.
복동이는 집에 마음씨 착한 하인들을 두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고 누렁이를 정성껏 돌보게 하였지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외양간에 들러 누렁이를 만났습니다. 누렁이는 복동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지요.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지만 복동이 냄새는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복동이가 30이 되던 해 임금이 복동이를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복동이가 가장 먼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찾았습니다. 복동이는 마을을 돌며 억울한 백성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품삯 쓸 때 먹는 양반이 있으면 혼을 냈고 머슴을 함부로 부리는 자가 있으면 벌을 주었지요. 2번 다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2번 다시 누렁이 같이 불쌍한 짐승이 맞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벙어리 돌쇠네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었다더라. 그 가엾던 아이가 이렇게 크다니. 하늘은 복을 빼앗기만 하는 게 아니야. 돌려주기도 하는 법이지. 복동이가 마을에 올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술 한 잔을 올리고 누렁이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누렁이는 아주 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지요. 하지만 복동이가 오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힘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복동이가 누렁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누렁이가 복동이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20년 전 외양간에서 어린 돌쇠에게 코를 비비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루었습니다. 서당에 가는 것이 꿈이던 벙어리 머슴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된 것이지요. 품삯 한 푼 받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한을 아들이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착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는 법이다. 짐승에게도 의리가 있거늘 사람이 어찌 짐승만 못하겠는가. 공자께서 이르시길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였습니다. 뜨보고 삐여린. 돌쇠에게는 누렁이가 있었고 누렁이에게는 돌쇠가 있었지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지만 세상 누구보다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모음집 야담집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